안녕하세요. 청소년 멘토링 앤 리더십 아카데미 12기 마지막 시간 입학사정관 김창민 멘토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 2학년 박준영. 네, 한누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앞서 간단한 진행 방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멘토님의 직업인 입학사정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물어볼 예정인데요. 그에 대한 것과 또 현재 학생들이 관심이 고조되는 입학 제도인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질문, 그리고 멘토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진로 고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멘토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외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김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멘토님에 대한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화학교육 석사학위, 네, 서울대학교 과학교육 박사수료, 고려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 입학사정관으로 계십니다. 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군요. 민망하네요.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입학사정관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이 하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 입학 전형, 그 중에서도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을 기획하고 실제로 이제 평가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지를 알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홍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런 전형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이외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정보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단순히 시험 성적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정보도 많고,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안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입학사정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평소에 알았던 것보다 더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아주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멘토님은 어떻게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그 경로가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진로 고민을 좀 뒤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어서 좀 진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뭔가 새로운 직업을 막 찾아 나서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어떤 직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건 아니었었고, 교육에 관련된 일이기는 한데 뭔가 그 딱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일은 아니었지만 교육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있는 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교육에 관련된 직업이란 직업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 시기 한 6년, 7년 정도를 정말 많은 직업들을 해봤었어요. 교육에 관련된 직업을. 근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다가 어느 날 딱 봤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도입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 선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입학사정관을 선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실 거의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입학사정관을. 근데 나중에 이제 직업을 고르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업이라는 게 사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내 직업을 스스로 창조해내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그때 그 정책상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직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직업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입학사정관을 할 때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제 친구 주변 분들한테도 나 입학사정관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입학사정관이 되기가 쉬웠어. 근데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사정관실에서 새로 입학사정관을 뽑았는데 정말 경쟁률이 엄청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을 하고 싶은 분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시작만 하면 블루오션인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경쟁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니고 레드오션이고 이런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런 비슷한 직업을 머릿속에 그리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을 선발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에 관련된 직업을 상상하긴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안 보이다가 뒤늦게 그런 직업이 나타났을 때 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네. 입학사정관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자격이나 학력 그런 게 따로 있나요? 보통은 석사학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갖추고 있어야 입학사정관으로 임용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근데 일부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팀장급으로 오시기도 하시고 또 일부는 석사학위가 없어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사정관으로 오시기도 해요. 근데 비율로 보면 석사학위자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고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20대, 30대, 40대. 근데 아마 뉴스에서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30대 분들이 가장 많고 전공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의 전공은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학 전공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각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에 있다 보니까 외국어 전공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경영학이나 이런 일반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공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멘토님은 현재 직업에 대해 만족하고 계시나요? 만족도요? 네. 정말 만족하죠. 저는 진짜 이 입학사정관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지금 원래는 제가 이 직업을 좀 일찍 알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 뒤늦게라도 이 직업을 하게 된 게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진짜 좋습니다. 100점, 200점도 줄 수 있어요. 이 직업을 할 네. 때 이래서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은 혹시 입학사정관이 좋은 이유요? 네. 많죠.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특정 직업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를 들어 변호사 분들께서는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지거나 뭔가 억울한 사연이 많은 분들을 항상 직업적으로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몸이 어딘가 아프신 분들 만나시게 되는데 저는 항상 만나는 분들이 이렇게 똘망똘망한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분들이 가장 잠재력도 많고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이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에 관련된 분들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잠깐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면 복도에서 만나거나 교무실에서 만나면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만 들어가면 이렇게 미워 보이는 애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듣다가 수업을 잘 안 듣는 친구들도 있게 되고 아니면 딴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수업으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뭔가 뭘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이. 그거 말고도 좋은 점은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못 그렇군요. 지금까지 멘토님의 직업 입학사정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입학사정관이 무엇인지 또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 이야기였으니까 아마 네.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전형 부분이 나오면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제가 이야기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그러면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을 바로 받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애받지 말고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제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면 평가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면 평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진행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기존의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류 평가, 뭐 자기소개서나 학생부나 추천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나 이런 다양한 서류를 보는 서류 평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 평가도 진행이 되고요. 면접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일부 학교들의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도 걸려 있고, 그래서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대입 전형에서 사용되었던 요소들 중에 사실상 논술이라든가 아니면 특기자 전형에 관련된 그런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전형 요소가 다 활용되는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제도에 관해 조금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다양한 입시 전형들이 굉장히 폭넓게 등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다른 입시 제도와 다른 입학사정관 제도가 만에 또 특별한 장점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장점이 많죠. 왜냐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혹은 질문을 받아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전형이고 실체를 잘 알기 어려운 전형이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몇몇 진로가 분명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지원을 잘 안 하려는 경향들도 있어요. 비교과 실적이 많은 친구들이나. 근데 사실 입학사정관 전형이 그렇게 특정한 계층의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평범한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전형이고, 실제로 예전에 있던 기존 전형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부 숫자 전형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학업부 숫자 전형은 내신 성적 100%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성적을 평균 등급을 환산해서 소수점 6개짜리까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맨 끝에 소수점 6개짜리에서 합격이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학업부 숫자 전형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눈꼽만한 차이로 떨어져요. 당락이 거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적용되는 거는 내신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1등급인 학생부터 2등급인 학생까지 어떤 점수의 차이라는 게 간격이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합격자의 내신 폭이 되게 넓은 편이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공인화학 성적을 보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합니다. 점수로 극단적으로 높은 점수가 돼야 위에서부터 점수 순으로 딱딱 끊어지니까 정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점수에 따라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수보다는 시험 점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금 현재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입학사정관 전형 유형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 전형이 기존의 학업 우수자 전형과 굉장히 유사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도 높고 거기에 비교과 실적을 조금 반영하고 면접을 반영하고 이런 형태로 전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학업 우수자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하고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하고, 반면에 좋은 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전형으로 예를 들어 학업 우수자 전형이나 논술형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들어오면 등록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재수, 삼수로 빠져나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학과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대학에 대한 애정도나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이라고 부르는데, 입학을 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학교에 충실하게 만족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대학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가장 크게 다른 점을 뽑자면, 예전에 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이제 다른 평가 기준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점수로 되는 부분의 비중이 결코 작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신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전형 유형에 따라서 내신이 많이 좀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좋네요. 많이 달라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기존의 전형하고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패턴이나 성향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학생들이 보여주는 차이도 굉장히 크고. 네,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입학사정관 제도는 가끔씩 수많은 입시 제도 중에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신 입장에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제일 많이 두드려 맞은 게 저일 겁니다. 아마 저희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는지 하여튼 언론 기사에서 보면 입학사정관 제도의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보완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이 입학사정관 제도로 가장 많이 합격을 할까요? 충실한 사람? 학교 생활에 충실한 친구들? 네. 근데 너무 모호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제일 많은 우려가 뭐냐면 이게 그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런 그 학교의 영향력도 많이 받게 되고 사교육을 많이 받은 친구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많고 보통 학교 생활 이외에 뭔가 실적이 있을 때 그 교회 활동 실적인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돼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게 학교 공교육을 해치는 부분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은 가장 많은 전형 유형을 차지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유형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 아니면 1단계에서 내신 100%로 커트를 하고 선발하는 전형 이런 유형의 전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형들은 사실은 그 학교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충실하게 활동 생활을 한 친구들이어야 지원 자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교육을 저해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특기자 성격이 강한 입학사정관 전형, 주로 포트폴리오를 내는 전형들이 그런데 그런 전형에는 아무래도 교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초기와 달리 지금은 예전에는 심지어 제가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외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입학사정관으로 근무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뭔가 하나만 있어도 합격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 전체 합격 사례를 보면 뭐 공인어학 성적이 눈에 띄게 좋아서 합격을 한다거나 봉사 실적, 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합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학생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할까?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수준의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런 학생들은 특이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었던 거고 그런 학생들의 빈도는 굉장히 작았었거든요. 그때도 역시 내신 성적이 좀 우수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많이 한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안 돼요. 언론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추천 사례를 이렇게 보도해 달라고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저희한테 사례를 드리면 그중에 정말 평범한 학생들은 전혀 보도가 안 돼. 이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면접을 잘 본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중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만족하느냐 아니면 비교과 실적이 많으냐에 따라서 이제 학교가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옆에 있었던 같은 반의 평범한 학생 사례는 보도가 안 되고 아주 특이한 학생들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런 애들만 붙나 보다 해서 오해가 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실제 합격생의 비율을 보면 전체 한 10% 이내의 학생들, 굉장히 적은 소수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그런 유형들이거든요. 사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 평가를 하더라도 서류상으로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강점이고 어떤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강점이고 서로 강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친구로 서로 비교해서 누구를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리고자 할 때 분명히 주관성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5년 이상 진행을 해오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면
합의할 수 있는 주관성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정관들끼리 공유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서로 이 학생이 이 학생보다 우리가 세운 기준에 더 맞다라고 해서 합의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할 수 없는 주관성은 도입하지는 않아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잠재력이나 이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때 저희가 굉장히 세부적인 기준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이렇거든요. 이번에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데 학교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야 돼. 근데 첼로 주자가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내신 SAT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나 비교과 실적이 부족해도 첼로를 잘 연주하는 친구이면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면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한계의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재량권이 그렇게까지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네. 근데 제가 네,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공정성, 신뢰성 이런 거.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입학사정관 제도란 상위권 성적에 편향된 선발 기준을 하향으로 분산시키고자 서류와 면접을 통해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발전 가능성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발전 가능성이요. 발전 가능성,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잠재력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용어들은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런 단어로 평가 요소를 잡을 때는 세부적으로 그 단어에 대한 규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대학에서 보는 잠재력은 이런 거다라고 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은 케이스는 뭐냐면 잠재력이라는 게 실체가 되게 모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잠재력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더십이면 리더십, 봉사정신, 아니면 학업 역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가지를 묶어서 잠재력이라는 걸 정의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대학마다 굉장히 다른데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면접을 해보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저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풍부한 학생이라는 거예요. 나를 합격시켜주기만 하면 대학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학생입니다. 그럼 저희가 뭐라고 물어보게요? 면접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달라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 하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학생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희가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근거를 대봐라. 네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대봐라 라면, 그 근거라는 건 결국 뭐냐면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학교 때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떤 활동들을 해왔었는지, 이런 것들, 즉 보면 저희가 볼 때 서류평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건 뭐냐면 과거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볼 때 이 학생들은 우리 대학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기여할 수가 있겠구나를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그게 방금 전에 말한 부분은 과거로부터의 추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로부터의 추정인데 주로 면접장에서 저희가 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외대니까 외국어에 잠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면접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재능이나 그런 자질이 있는지, 기초 능력이 있는지, 언어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과거에 이 학생이 보여줬던 능력들, 그런 걸 토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과거의 모습이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학생을 뽑으면 이 학생들은 우리가 뽑았던 학생들의 선례로 볼 때 이런 형태로 학교에 기여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요즘 친구들을 보면 일명 스펙이란 것을 무작위로 쌓는 아이들이 있는데 많죠. 아주 네, 많습니다. 무작위로 스펙 쌓기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작위로 스펙을 쌓는 건 일단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무작위로 스펙을 쌓는다는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진로를 찾으려면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때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활동의 폭을 좀 더 줄여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학과라든가 직업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활동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보통 무작정 스펙이라는 걸 쌓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대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마구잡이.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가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도 중요하고 면접도 중요하고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과 실적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앞부분 예를 들어 비교과 활동 무작위로 스펙을 쌓다가 내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능 성적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활동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 고등학교 생활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대입에 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별로 좋지 않고요. 진로를 찾으면서 활동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깊이 있게 해나가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 보통 우리가 말하는 스펙, 비교과 실적이라는 것도 그런 형태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방향을 좀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절대 활동하느라고 내신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건 안 좋아요. 네, 네, 제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입학사정관 제도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입학사정관 제도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네. 가장 요구되는 것과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입학사정관 전형이 사실은 전형으로 보기에는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데 전형보다는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사실은 학과를 고르고 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진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입학사정관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진로 고민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유도해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입학사정관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재작년 언론에서 나왔던 보도 기사를 보면 입학사정관제는 당장 없어져도 당장 없어져야 될 그런 제도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이 없어지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특히나 이제 교대나 사대 같은 부분들은 그런 대학들은 입학사정관제 지금 현재의 선발 방식을 입학사정관제가 운영되든 제도가 사라지든 관계없이 지속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대학들의 단과대학별로 특징들이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면접 많이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나 면접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수능 쪽을 준비를 할 거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지 않은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학 전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하든
그렇지 않든 일반 전형에 지원을 하든 간에 학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고민을 미리 많이 하면 저처럼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럼 이제부터는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멘티들을 위한 저 혹시 입학사정관 전형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요?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네. 네. 나중에 그럼-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네.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멘티들을 위한 조금 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멘토님의 과거를 팍팍 파헤쳐보는 시간을 이거- 가지겠습니다. 네. 멘토님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셨나요? 제 학창 시절이요. 얘기할 거 많죠. 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전서부터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하고 고등학교 때 생활이나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로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한 3개월 정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방학 기간 동안. 네. 그때 진짜 놀았어요. 완전히 정말 책장 한번 펼쳐보지 않고 정말 순도 100%로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비평준 고등학교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벌써 다 띄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나 아니면 영어나 아니면 언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진도를 엄청나게 미리 이제 선행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는데 전교 등수가 엄청나게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 3개월 동안 아주 마음껏 놀았던 게 사실은 학교에서 내신 관리하거나 학업을 따라가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냐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노는 걸 좋아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도 했었고요. 그때 악기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악기를 배웠던 게 두고두고 평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때 안 배웠으면 나중에 뭔가 시작하기에는 왜 그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어렸을 때 배우면 나중에 뭔가 다시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후회는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애들을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기본적인 출발선에서 그렇게 몇 개월 차이 난 걸 따라잡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을 다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부분.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미 고등학교로 다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학교 동생이 있다면 그때 마음껏 놀아보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는 건 중요하다. 근데 공부를 완전히 놓지는 말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를 했었어요. 동아리를 3년 내내 같은 동아리를 했었는데 공연을 하는 동아리였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연 준비를 하면 공부에 많이 지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공연 준비를 하고 이러면 방학 때 하루에 보통 뭐 6시간, 7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공연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공연하는 동아리 활동이 되게 좋아서 1학년, 2학년 때 그것만 했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입학사정관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좀 고민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스펙 쌓는 거랑 통상적으로 말하는 스펙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공연 동아리여서 음악 동아리니까 그러다 보면 쉽게 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서 기억이 좋아서 그런 활동들 지금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는 비교과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딱 그 대입에 유리한 거 예를 들어 무슨 영자 신문 동아리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이제 고3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저는 원래 이과였었고 제가 공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의 꿈이 뭐였냐면 로봇팔을 만드는 게 제 평생의 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로 가려고 원서를 쓸 때가 되니까 저는 대학은 상관없다. 나는 무조건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에 가겠다.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이 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과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어디를 가게 됐냐면 화학교육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화학을 그렇게까지 좋아한 건 아니었었고 물론 물리보다는 화학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학과를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 공대를 가는 친구들은 물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학과를 고를 때 공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수학, 물리를 아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과는 잘 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리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 생각했던 대로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를 갔으면 아마 고생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화학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가 심지어는 사대는 제 18년 인생 동안 단 1분 1초도 저는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화학교육과를 갈게요? 이제 저는 점수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대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전공이 되게 좋아질 거다.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해도 전공이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과가 아니었구나라는 건 알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이공계라는 사실 저는 뼛속까지 이공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공계가 아니라 사회과학 계열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이후서부터는 교육학 계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사회과학 쪽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박사를 수료하고 마칠 때쯤 마치고 나니까 아, 뭔가 다른 진로를 찾는 게 나한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8년 정도를 공부하다가 전공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직업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6, 7년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박사를 수료한 게 나이 30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이 혹은 대학생들 나이에서 진로를 찾는 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실패를 해도 극복하기도 쉬운데 저처럼 나이가 좀 한 30이 넘어서 진로를 찾는 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정말 그때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진짜 많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지금 다른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그렇다면 멘토님 그러면 최근 들어 네. 아직도 진로를 결정하는 아이들이 네.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 혹시 멘토님도 그런 방황하는 시절이 계셨나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진로 고민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였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한 거예요. 계속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그렇게까지 진로 고민을 안 하고 대학을 가니까 대학 가서도 진로 고민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그냥 관성적으로 쭉 공부만 쭉 하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진로 고민을 해본 게 나이 30 넘어서입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진로라는 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쭉 한 거예요. 공부만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입학사정관 전형이 가지고 온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진로에 대해서 좀 일찍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미리 고민이 되면 좋지 않았을까. 진짜 제가 나이 30 넘어서 진로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진로 고민이라는 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고민이 끝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을 저는 100% 만족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로 고민이 없냐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입학사정관이라는 걸 하면서도 끊임없이 진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로 고민은
끝나지 않는다. 평생 해야 되는 게 진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로 고민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내가 이 진로 고민이 끝나고 나면 언젠간 편해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평생 진로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해나가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형하고 관련돼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진로가 중간에 바뀌거나 아니면 하나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진로 고민이 당연히 지금 나이에는 많아야 되고 진로가 수시로 바뀌고 불명확한 게 당연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러지 않으려면 내가 진로를 고민했던 과정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진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뀌었고 2학년 때 바뀌었고 3학년 때 바뀌었고 계속 바뀌었어. 근데 그 진로를 바뀐 게 내 머릿속으로만 고민을 해서 바뀌면 사실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을 해보니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직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진로를 선택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해보니까 나한테는 이거보단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옮겨가는 과정. 그러니까 진로 고민을 하더라도 실제로 구체적인 활동을 토대로 내 진로 고민을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쌓여 있으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내 진로가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활동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진로가 이제 명확한 경우라면 진로 자체의 틀에 갇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외교관, 2학년 때 외교관, 3학년 때 외교관, 졸업하고도 외교관, 대학 가서도 외교관. 계속 외교관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쉽게 놓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을 놓치게 되냐면 외교관이라는 직업 자체에 이렇게 초점을 딱 맞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딱 완전히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경우들. 혹은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외교관 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자기가 정한 요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신의 시야를 좁게 가져가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이란 단어가 나와서 떠올랐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멘토님의 블로그에 방문해서 몰래 영탐을 좀 했습니다. 네, 멘토님 블로그에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그리고 일을 고르는 기준, 이라는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렇죠. 네, 멘토님께서는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 기회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이었었어요. 생활이.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할 때까지 크게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뭔가 내가 하고자 했을 때 특별히 실패라는 걸 별로 경험을 못 했었고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뒤늦게 진로 고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하니까 새로운 첫발을 디딜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딱 지금까지 있었던 대학의 틀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새로 찾으려고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실패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뭔가 제대로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몇 년간을 집중적으로 실패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아주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그동안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실패의 경험이나 진로를 고민하는 그런 경험들을 좀 미리 조금 쉬운 것부터 작은 것들서부터 미리미리 해보면 나중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일을 혹은 학과를 고를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거를 고를 때 많이 고민하시게 될 텐데 그 두 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두 분 중에 뭘 고르겠어요? 두 개 중에?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서 저는 농구를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농구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는 저의 이 꿈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 보여요? 참고로 제 키를 말씀을 해드리면 저는 170이 안 됩니다. 네, 키를 보면 170이 안 돼요. 저게 맞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저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농구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농구로 전 세계 NBA를 휘어잡을 만큼 대성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본인도 그런 부분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을 보더라도 항상 고민이 돼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 두 개 사이에 지금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는 쉽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찾기는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의외로 내가 잘 몰라요. 내가 잘하는 걸 알려면 주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찾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셔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뭔지를 알게 되면 혹은 지금도 저는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두 개 중에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한다거나 앞으로 평생 뭔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이 좀 더 나은데 가장 이상적인 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잘하는 일을 찾아서 좋아하는 일로 만들거나 운이 좋으면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제 생각에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지금까지 김창민 멘토님과 벌써 시간이 다 네, 입학사정관이란 직업, 또 입학사정관 제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멘토님에게 나의 꿈이란? 저의 꿈이요. 저는 교육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이라는 걸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제 꿈입니다. 네, 오늘 좋은 답변과 덕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김창민 멘토님과 함께한 유쾌한 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